미국사는 예제에 대한 저항시를 쓴 사람이지 사실 시를 잘 쓰는지 잘 모르겠어. 시인으로서 사실 좀 그런데 독립운동가로서 유명한 거지. 그래가지고 광야시를 보면은 일단은 화자부터 찾아보자. 화자 표면에 나와? 안 나와요. 나와 이씨. 어디 나오는데 잘 찾아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아니지 사연에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시를 뿌려라 라고 나오잖아. 뒤에 사연에. 뒤에 있는지 몰랐어요. 선생님. 이거 배웠다며. 아, 네. 배웠는데 몇 년인지 몰라? 아니요. 5년이죠, 5년. 4년. 5년. 신호야. 논이 거. 자, 성자 있어? 전이 아직 안 들었어. 상자 없어요. 성자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 그럼 뭐야? 도백해? 도백해지. 네. 바라보는 대상은 뭐야? 광야를 바라보고 있는데 광야는 뭐야? 민족의 삶의 터전이지. 네. 여기에 대한 정서는 어때? 네. 광야에 대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어? 광야의 신성성을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를 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희생을 통한 조국 광복의 의지를 나타난다 그러지. 네, 맞아요. 종이 좀 주실 수 있어요? 응? 종이 주셨죠. 못 받았어요. 아, 도대체 뭘 갖고 다니고 있냐? 제가 하나 뜯어줄게요. 아니, 세성이 너 있어? 네. 있잖아. 있어. 난 이렇게 생긴 거라니까. 자, 그래가지고 조국 광복 의지를 나타내지. 내용을 한번 보자. 이제 봐봐.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렸대. 까마득한 날은 뭐야? 과거이고 하늘이 처음 열렸다는 건 우리 개천절 할 때 개천이지. 이건 뭐야? 세상이 시작된 걸 의미해. 세상의 시작. 네. 그래서 하늘이 처음 열렸다라는 건 세상이 시작됐을 때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닭 우는 소리는 뭐야? 생명의 기척인데 대유법이지. 네. 닭 우는 소리 대유법인데 들렸으랴 했으니까 또 뭐 쓰였어? 들리지 않았다니. 답이 정해져 있는 의문은 뭐야? 답이 정해져 있는 의문은 서리법. 여기 수사법 나오는 곳에 싹 다 외워야 된다. 어차피 뭐 다음 주부터 테스트 볼 거야. 지금 필기 빈칸 있는 부분 있지. 네. 그거 다 테스트 보는 거 알지? 네. 자,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는 들리지 않았다지. 네.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바다를 연모한데 사랑한다라는 뜻이지. 그러면 산맥은 의인화돼 있네. 바다를 사랑할 수 없잖아. 그치? 사랑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산맥은 뭐야? 의인법이지.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에도 휘달리다 뭐야? 달리다인데 휘까지 썼으니까 시각적 이미지 중에서도 뭐가 쓰였어? 역동적 이미지가 쓰였지.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은 어디야? 이곳 광야지. 네. 광야를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1년은 뭐야? 1년은 세상의 시작을 나타내지. 그래가지고 광야의 원시성을 나타낸다고 그래. 이 연의 내용은 뭐야? 그 다음에 광야의 신성성. 왜? 산맥들이 내달릴 때도 우리 땅은 침범하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광야는 되게 중요한 곳이야, 신성한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지형의 형성이지. 지형이 형성되는 시기야. 그리고 3년은 어때? 끝없는 광음. 광음은 빛과 어둠인데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지. 끊임없는 시간의 흐름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 지고.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 지고는 뭐야? 우리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왜 그래?
시간의 흐름을 추상적 관념이지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 보거나 만들 수 없잖아. 피어서 지고 그러면 뭐야? 구체적인 어떤 꽃으로 표현을 했지. 꽃의 개화로 표현을 했어. 개화와 낙화로.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꽃이 피고 지는 걸로 표현을 했고 무지런한 계절이 피어서 지고 비로소 강물은 뭐를 상징해? 어떤 역사나 문명을 상징하지. 문명은 보통 강 주변에서 만들어지잖아.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자 그러면 뭐야? 역사와 문명의 태동이 여기까지가 뭐야? 여기까지가 과거야. 과거의 내용이지. 그러면 사연은 뭐야? 현재고 오연은 미래겠지. 이렇게 되지. 자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다음 페이지 봐봐. 4페이지. 지금 눈 내리고 지금은 눈을 내리는데 눈은 뭐야? 보통 고난 시련을 상징하니까 부정적인 현실, 암울한 현재를 나타내지. 일제강점기. 지금은 이제 현재를 나타내지.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매화향기는 뭐야? 긍정적인 건데 조국의 광복의 기운을 상징한다고 그러지. 조국 광복이 아직 아득하다는 건 뭐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지. 하지만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거야. 언젠가는. 네,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 가난한 노래의 시 뭐라고 배웠어? 학교에서. 혜성아, 가난한 노래의 시가 뭐니? 혜성아, 가난한 노래의 시가 뭐야? 진우야, 가난한 노래의 시가 뭐야? 이제 가난한 시청이 다시 이제 다시 나왔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 저요. 너 다녀? 저 그거예요. 근데 아 태초의 시작. 그게 뭐냐? 그게 뭔데? 난 그게 더 궁금해.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얘는 모태신앙이 아니야? 저요? 얘는 모태신앙인데 얘는 모태신앙이 아니야? 어디서 다른 배에서 태어났나? 혜성이 보육원. 보육원에서 데려왔어? 야, 그 교회에 보면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은 뭐 천배만배 백배만배 천배 뭐 결실을 얻는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 썩어야 되지. 이거 뭐야? 희생을 통해서 뭐야? 싹을 틔우잖아. 자기 희생. 이 싹이 노래를 의미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봐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면 뭐가 나겠어? 씨가 싹이 나겠지. 뭐를 통해서? 자기 희생이 나타나고 여기에. 그러면 노래의 싹은 무슨 노래야? 광복의 노래의 싹이 나는 거야. 자, 근데 가난하는 뭐야 그러면은? 나의 작은 미약한 힘을 의미해. 내 미약한 힘이 남아 광복의 노래에 싹을 씨를 뿌리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때? 자기 희생을 통해서 광복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뜻이야. 맞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까지 사연의 내용은 뭐야? 암담한 현실과 궁극 의지. 선생님. 음. 근데 학교에서 눈 할 때 눈 하면 흰색이 떠오르고 흰색하면 순결이는 어떻게 떠오른다고? 흰색하면 뭐가 떠올라? 흰색하면 그거 아주 밝은 뭐였던 것 순수. 시각적 순수? 뭐 그거- 아니 근데 눈 내리고를 그러면 부정적 현실이 아니라 순수한 뭘로 가르쳤어? 아니 그걸 뭐 기억이 안 나죠. 부정적으로 알려졌어요. 보통 부정적으로 다 가르쳐.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눈이 순수성이라고 알려주시죠. 보통 눈은 순수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선 순수성은 아니잖아. 보통 순수성을 나타낸다 했는데 부정적으로 알려졌어요. 부정적 현실.
네. 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뿌려라 명령형이지. 명령형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봐. 뿌려라 하면은 이제 보통 남한테 하는 건데 내 뿌려라라고 그러잖아. 나한테 뿌려라라고 명령하지. 그래서 의지를 나타낸다고 봐. 자, 다시 천고는 천년이지. 천년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뭐야? 백마는 보통은 지도자를 상징하지. 네. 초인은 초월적 존재지. 그래가지고 민족의 지도자, 후손을 의미하지. 민족의 지도자나 후손이 있어서 이 광야에서 조국 삶의 터전이지. 목노가 부르게 하리라. 뭐를 부르게 하겠다는 거야? 광복의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 아까 노래의 시를 뿌렸으니까 노래에 싹이 나면은 광복의 노래를 부르겠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 흔히 속죄양 모티프. 속죄양 모티프는 뭐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인류 내지는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모티프가 그런 이야기 구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속죄양 모티프라고 그러지. 네. 원래 어디서 왔어? 예수가 자기를 희생해서 어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속죄양 모티프잖아. 네. 그 전에는 어땠어? 양을 잡아 죽이고 비둘기를 잡아 죽이고 염소를 잡아 죽여가지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주세요 했는데 예수가 죽음으로써 그게 필요 없어졌다고 하지.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해? 희생양이라고 그러잖아. 자기를 희생한 양 혹은 속죄양이라고 그러지. 죄를 속하기 위한 양. 근데 그게 속죄양 모티프야. 옛날에 양 잡아 죽였는데 양 대신에 내가 희생할 테니 인류의 죄를 내가 다 하였다. 그게 예수잖아. 됐지? 네. 모르겠는 거 괜찮아? 네. 야 거기 그러면은 뒤에 보고 지금 그거 써봐. 그 미래 모양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 뒤에 답지 있지? 네. 그거 보고서 필기를 해봐. 네. 지금 해. 네. 거기 빈칸들 다 채워. 이거 다음 주에 시험 봐요? 다음 주에 테스트 봐요. 네. 자 봐봐 신해방. 사각 표면에 나와? 아니요. 못 나오지. 네. 그러면은 바라보는 대상은 뭐야? 돼지. 돼지가 살던 곳. 돼지. 풍시요. 통시. 화자는 표면에 안 나오는데 청자도 표면에 안 나오고 이미지 상황묘사 위주시지. 네. 바라보는 대상은 통시. 돼지지, 돼지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 신이 사는 곳,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긍정적 인식이 나타나지.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런 돼지가 살았다지요 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이 통시를 뭐라고 표현해? 제목에서 신의 방이라고 하지. 돼지는 여기서 뭐야? 흑돼지지? 제주도 흑돼지, 검은돼지. 검은돼지가 살았는데 반들거리는 검은 털에 날렵한 주둥이를 가진 유난히 흙 온기를 좋아하여 흙이랑 노는 일을 제일로 즐겨 했다는군요. 모모지요, 모모군요, 모모대요. 이거 다 뭐야? 산문투 어투지? 산문투. 그리고 말하는 듯한 어투지? 이야기를 하는. 그래가지고 뭐야? 어떤 이제 종결음이 반복을 하는 형태인데 가군은 아니지. 이거는 그냥 한 줄로 쭉 썼으니까 가군이 되려면 행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종결음의 반복이 나타나. 종결음의 반복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 운율 형성을 하지. 네. 기른다는 것이 실은 서로 길드는 것. 서로 길드는 건 뭐야? 친근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지방 사람들은 통시라는 거처를 마련했다지요 라고 하는데 통시는 사실은 뭐야? 이제 돼지 키우면서 똥 싸는 곳이지. 그래가지고 인간의 배변 장소와 돼지우리가 함께 있는 아주 재미난 방인 셈인데요.
지붕을 덮지 않은 널찍한 이 통시의 구조를 묘사하지. 홀을 파고 지푸라기 조금 깔아준 방 안에서 이 짐승은 눈비 맞고 흙과 똥과 뒹굴면서 비바람 햇볕을 고스란히 살 속에 아로새기게 되었다지요. 그래서 이제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았다는 거지, 돼지가. 음식물 찌꺼기며 설거지물까지 버릴 것 없이 모아둔 큰 독에서 한때 빛나던 것들이 제 힘으로 다시 빛날 때, 한 번 빛나던 것들은 뭐야? 음식물로서 빛나다가 버려진 거지. 음식물 쓰레기로. 근데 그게 다시 생명으로서 빛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재생의 이미지가 있지. 생명순환과 재생의 이미지. 발효한 이 먹이를 돼지가 먹고 돼지의 배설물은 보리밭에 걸음으로 이쁜 보리들을 길렀다는데요. 그래도 이 짐승의 주식이 사람의 똥이었던 것은 생명에게 공양되는 법이라 행여 남아있을 것들의 산 것들의 온기, 이건 뭐야? 생명의 기운들이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봐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는지 몰라. 무슨 뜻이야? 사람의 똥을 돼지가 먹고 돼지의 똥을 다시 보리가 이제 그 비료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명의 순환에 나타낸다는 거지. 그래서 생명 순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나타나. 자, 그래서 나라의 높은 분이 보시기에는 미개하여서 이제 그 뭐야,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에는 이게 미개한 거라고 그래서 이거 없애라고 한 거지. 시멘트 내포 대신 무상 지급한 데가 있었다는데요. 문명국의 지표인 변소를 개량하라 다그쳤다는데, 즉 뭐야, 이제 이 충실을 없애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시멘트는 뭐야? 생명의 순환을 이제 그 방해하는 나쁜 어떤 부정적인 걸로 나타내지. 흔적이나마 통시가 남아있는 내 몸속의 방. 이거는 이제 생명의 공간에 이제 내포한 몸을 의미하는 거지. 향해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은 똥 누고 먹는 일이 한 가지로 행해지는 그곳을 신이 거주하는 장소라 여긴 하늘에 가까운 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늘에 가까운 섬 사람들은 제주도 사람들이지. 그리고 그곳을 신이 거주하는 장소다. 그러니까 통시를 신이 거주한 신성한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제주도 사람들인데, 어쨌거나 이제 똥 누고 먹는 일이라는 거는 뭐야? 생명의 순환을 나타내는 일이지. 그래가지고 생명의 순환을 나타내는 통시를 이제 신이 거주하는 방, 자연이 이제 사람과 하나가 되는 그런 방이라고 표현을 해준 거고. 그래서 흔적이나마 통시가 남아 내 몸속의 방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은 이건 생명의 순환이라는 거지. 내 몸속에서도 이제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통시에서도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고 내 몸속에서도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데, 통시 자체가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곳으로서 이제 되게 긍정적이고 신이 거주하는 공간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지, 제주도 사람들은. 네. 자, 그래서 거기 시상경계랑 주제랑 옆에 빈칸들 한번 싹 적어봐. 네. 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이거는 이제 단편소설, 농촌소설, 농촌에 이제 사는 바보 황만근에 대한 이야기를 황만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황만근의 모습에서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농촌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두 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바보가, 우리가 바보라고 불리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인간답게 사는 것을 보면서 현대의 어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첫 번째.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라고 놀리지만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그 사람을 놀리는 다른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거고, 또 하나는 농촌의 어떤 부채가 가득한 현실에 대한 비판. 이 두 가지가 주제의식이라고 봐. 네. 자, 그래가지고 일단 내용부터 한번 보자. 봐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전의 양식을 계승했다고 옆에 해제 나오지. 봐봐. 뭐야, 인물의 일대기를 기록을 한 거야. 인물의 일대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내용을 기록을 한 거지.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바로 다 쭉 얘기한 건 아니고, 황만근이 없어졌다 해가지고 실종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렸을 적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의 내용을 다시 전개를 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일단부터 보자. 황만근이 없어졌다. 황만근이 실종됐다는 거를 통해 가지고 어때?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지.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일을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될랑말랑 한 밤이면은 이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이제 평상시에 술을 잘 마신다라는 걸 알 수 있지.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횟대의 닭이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한 번 외박한 적이 있었어. 황만근이 이제 군대 가는 걸 면제받기 위해서 이제 신검하는 데 갔던 때, 그때 한 번 외박하고 그 외에는 외박 안 했거든.
마을에 관한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 그러니까 마을의 회관에서 이제 평상도 짜고 등나무도 심어놓고 마을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지 황만근이.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만근인지 방근인지 그 바보 자석 때문에 바보 자석 뭐야? 이제 전라도 방언이 나오고 황만근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네. 소 여물도 못 먹이고 못하러 가고 이게 뭐라 20마리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굽는 게 중요한가 바보 자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서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써그라 이러면서 이제 욕을 하지. 방언을 쓰면 어때? 현장감, 향토성, 사실성 같은 거가 나타나지.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 이제 용왕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지. 거기에 축을 놓는, 이제 축을 초르라는 축문을 처음에 기초를 잡는 황제석 씨가 말한다. 황제석 씨가 말하는 거지. 그래도 진례에 있던 사람, 원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방근이 아니다. 만근이가 여기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이게 뭔가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지. 한 번도 이제 외박한 적이 딱 한 번뿐이 없는데 아이디 어르신 가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여운지 토깽인지 밤새도록 싸우느라고 하루는 안 들어왔습니다. 용왕제에서 집사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갯소리 말을 하며 이었다. 아침을 먹기도 전에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서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이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는 여기서 어때? 관찰자 역할을 하지. 관찰자 역할을 해. 주인공은 누구야? 황만근이고 민씨가 관찰을 하니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자체가 근데 관찰자 시점은 아니겠다.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황만근의 내면이랑 민씨의 내면도 보여준다고 치면은 어떻게 돼? 민씨의 내면을 보여줄지 사실은. 근데 다른 사람의 내면도 간혹 보여줘.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지. 원래 이제 황만근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민씨가 나오기는 해. 관찰하는 역할을 하긴 하거든. 근데 관찰자 시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이 사람 내면도 나오고. 황만근 내면은 거의 조금 나와. 어렸을 적 회상할 때 이 사람 내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변 인물들 내면도 나와. 그럼 관찰은 하지만 어때? 내면들이 다 나오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지. 관찰자 시점이라고 보자고. 3인칭 관찰자 시점 하면 어떻게 돼? 내면들이 안 나와야 되잖아. 그렇다고 1인칭도 아니지 민씨라고 나오잖아. 이게 나가 아니니까. 나면 1인칭 관찰자이겠지만.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민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민씨는 여기에서 황만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지. 유일한 혹은 거의 몇 안 되는. 어제 걸기대회 하고 간 사람이 누구십니까? 걸기대회는 뭐야? 이제 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항의하는 그런 대회지.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걸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라고 얘기를 하지.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군 전체의 사람이 모두 모아봤자 기 100명이나 될까 말까 하는데 방근이는 돼지고기 방금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인다 하더라. 안 보이더라 칸게. 갔는데 이제 황만근은 없었다는 거지. 이장이 계속 빈정거리던 말을 이었다. 민씨가 이장이 걸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넸던 것을 기억해냈다. 민씨가 이제 이장이 황만근한테 너도 걸기대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걸 기억한 거야. 그제밤에 내일 걸기대회 한다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그랬더니 이장은 민씨를 흘겨보듯 노려보았다. 왜 그래? 황만근의 실종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지. 실제로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장은 황만근 보고 뭐라고 그러면은 너 같은 농민이 가가지고 경운기 몰고 가가지고 그 앞에서 막 항의하고 데모하고 해야지만 그 뭐 이 상황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황만근 보고 경운기 몰고 가라 그래. 바보한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놓고 경운기 몰고 가라고 해놓고서는 안 가. 자기네들은 경운기 안 몰고 가. 왜? 도로에 이제 차들이 막 다니는데 경운기 몰고 가다 사고 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네는 안 갔는데 황만근 보고는 가라 그러니까 이 바보가 어때? 정말 경운기 몰고 그 먼 데를 간 거지. 갔다가 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야? 죽었겠지. 미리 알려주면 죽었어요. 그러면 재미가 없는데 하여튼 소설 그때 보면 알아. 스포를 해버렸지만 자 하여튼 그런 상황이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장은 자기 책임을 피하려고 일부러 화를 내는 거지. 그래서 왜 농민보고 농민노기대에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고 이장이 발뺌을 하니까 민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류가 됐다. 화가 난 거지. 이제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그러니까 이장이.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삼이 모락하는 기가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농민 걸기 대회. 이건 뭐야? 농가에 빚을 지는 거를 탕감해달라. 국가에서 그걸 대신 돈을 내달라라고 걸기 대회를 한 거지. 자,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말인가? 당시에 이제 산업화 시대의 농가들은 어땠어? 이제 농산물의 가격을 계속 낮추는 정책을 하지. 왜 그러면 산업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노동자들의 노동력이잖아. 노동력을 싸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먹고 사는 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돼? 농산물의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국가에서 농촌에다가 계속 지원해주고 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게 해야 돼. 근데 그걸 지원할 때 그냥 돈으로 주는 거야? 아니 이제 빚으로 주지. 그게 이제 농가 부채가 생기게 되는 원인이지. 농기계 같은 것도 싸게 주고 대신에 금리를 적게 하는 대신에 부채를 계속 싸게 만드는 거지. 빚을 지게 만드는 거야. 지금은 뭐가 문제야? 우리나라는 아파트 부채가 문제잖아. 아파트 사가지고 그 돈이 이제 빚이 엄청 많으니까 그거 조만간 터진다고 계속 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뭐가 문제였던 거야? 농민들 부채가 문제였어.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1970년대니까. 자, 그래서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라 했더니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 읍에 가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줄줄로 앉았을 끼라. 갱리길에 갱운기 타고 갔으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끼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고 민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서로 싸우는 꼴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고장난 경운기를 했더니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네 마리가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이제 농민을 모으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운기 몰고 오라고 그랬다는 거지. 경운기도 그렇지. 그게 고장은 무슨 고장. 망근이가 거의 하루 이틀 몰았나 남이 못 mon다 뿐이지. 거의 낡은 고물 경운기를 몰고 다니는 거지. 그럼 이장님 왜 경운기 안 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면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인원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들 경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면사무소에 모여가지고 트럭 타고 가는 거를 진짜로 경운기 끌고 갔으면 군대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온 사람도 몇 없더만 소리만 몇 번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겠니 맹으로 쌩쌩 달리는데 받치면 우회라고. 다른 동네에서 자가용 가지고 간 사람도 셌어. 무슨 얘기야. 경운기 타고 가자고 해놓고서는 황만근만 타고 간 거야. 나머지는 아무도 안 타고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경우들 많지. 자,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놓더니 사람 말엔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 누구 맨지로 반동가리가 났나. 일부러 이제 다른 말을 하는 거지. 자기 책임 회피하려고 이장이. 그러면서 이제 민씨한테 반동가리가 났나 그러면서 너도 바보냐라고 얘기하니까 민씨가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반편이라는 건 바보라는 거지. 이장이 지도장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그랬더니 이 자석이 네 앞이라고 눈가리를 똑바로 쓰고서 소리를 뻑뻑 들었지 않는가. 도시에서 쫄땡망 해가지고 귀농했으면은 얌전히 앉아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 지켜줄까 말까인데 1970년대에도 이랬지. 지금도 귀농하면 죽어나. 우리나라는 가면은 이제 토박이들이 무슨 명목으로 돈 벌고 빙 뜯고 길 막고 막 이런단 말이지. 진짜요? 응. 우리나라 농촌 그래. 농촌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 아니야. 무서운 사람들이지. 그 염전 그거랑 염전 노예 만들고. 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기에서도 어때? 민씨는 황씨 집성촌에 혼자 들어간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황씨들이 이제 어때? 함부로 하는 거지. 이장이 막 그러지. 내가 망거이 애비가 나이 50대는 황만근 나이 50대는 거지. 어디를 가든 오든동 내가 아예 지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목자리에 끌고 다니까 마침 황만근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았으면 몸싸움이 났을지도 몰랐다. 민씨가 막 핏대를 세우며 맞대고 하려는데 도저히 시골 환갑노인으로 보이지 않는 곱고 여린 외모의 여인이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서 형상 앞에서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엉거주춤 서있는 손자를 붙들고 우는 소리를 냈다. 내가 고딩어를 안 먹는다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긴데 내가 고딩어를 먹는다 해갖고 우리 망근이가 고딩어 사러 갔다가 이래 안 오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황만근이 경운기를 끌고 간 날 아침에 차리던 황만근에게 그의 어머니가 고등어 자반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실을 엄마가 애 같지? 엄마가 어렸을 적에 황만근에 나와서 그래요. 그 황만근 엄마가 이 장은 그걸 보라는 듯 반동가리 방근이가 걸기대회 안 가고 고등어 사러 갔구나 효자났네 효자났어 하면서 이제 반어법으로 이제 비꼬는 거지. 하고는 허리를 쭉 폈다. 왜 허리를 핀 거야? 자기가 책임에서 이제 벗어난 것 같으니까. 황재석 씨도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홀어머니 조석의 지극정성으로 평생 한 끼도 안 빠뜨리고 공개하니 홀어머니 식사를 얘가 다 차려주는 거지 만근이가. 효자나지 효자 천생지 효자라 했다. 그 황만근의 아들인 영호가 덩달아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아이요 내가 아침에 집에 오다가 경운기 타고 가는 아버지를 만났는데 목욕하러 오라 했거든요. 목욕탕에 가서 얘기라요. 그런데 면에 있는 목욕탕에 연락해봐도 그런 사람은 안 왔다 하고 온천에 갔는가 봐요. 온천에 갔다가 어떻게 됐는가도 모르고. 자 보면은 뭐야? 자 황만근이 있고 황만근한테는 누가 있어? 어머니가 있고 아, 네. 아버지는 전쟁 때 죽었어. 할머니가 있고 또 황만근은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는 되게 이게 애 같아.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전쟁 때 죽었어. 6.25 전쟁 때. 그 다음에 할머니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실질적으로 이게 되게 어린 어머니였기 때문에 요 두 명을 키워. 그리고 할머니는 돌아가셨지. 아버지는 죽었고. 황만근한테는 와이프가 있었을까? 아니요. 있었으니까 아들이 있겠지. 근데 여기 불을 왜 안 끄지? 야, 진우야 나가서 여기 응? 나가서 여기 불 좀 켜봐. 이 새끼. 아, 부드러워. 내가 한마디 하고 왔어 지금. 뭐가 있어? 잘했어. 죽여버린다고 했어. 자, 황만근한테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이 자살하려던 호수에 빠져 자살하려던 사람을 구출해줘가지고 아내로 삼았는데 얘는 나중에 이제 황만근한테 경운기 선물해주고서는 나중에 사라져. 그리고 이 아내가 낳은 아이가 영호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7개월 만에 낳아. 황만근을 만나고 7개월 만에 나왔으면 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지. 아니, 그게 인생 불쌍해. 인생이 불쌍해. 근데 이 황만근은 어때? 이 어머니랑 아들한테 맨날 이제 그 저기 뭐야 밥도 차려주고 빨래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해. 일하는 기계야 거의. 진짜 콩콩감이. 근데 바보여가지고 집안에서 대우도 못 받아. 불쌍한 인생이야 황만근. 근데 어쨌거나 여기 소설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인간상, 이타적인 인간상으로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사람들은 또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전에 없이 전날 밤에 그의 아들 방에서 잠을 잤는데 보통은 밖에서 자. 아들이 시험 공부하느라고 친구 집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에 들어오는 길에서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대번 아버지가 자신의 방에서 잔 사실을 알아차렸다. 아버지가 자신의 점퍼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 옷을 내놓으라. 다시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쳤고 약간 불효자 같은 느낌이지. 덧붙여서 제발 목욕탕에 가서 씻고 오라고 이제 했던 것이다. 황만근은 그 길로 목욕탕에 간 것인지도 몰랐다. 아니면 걸기대회가 열리는 배 반대편의 온천에 갔든가. 내 평생에 방근이가 한번 씻는 걸 못 봤다. 내과를 가도 샘에 가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구만. 목욕탕에 언제 가는 줄도 모를 낀데 온천이 여기서 어디라고 지가 찾아가노? 황 교수가 입을 비틀며 비웃는 거지. 웃었다. 민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할까 말까 하다가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그 자신도 황만근에게 걸기대회장으로 꼭 가야 한다고 충동질한 사실이 있었다. 술김인지는 몰라도 당신의 뜻을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객기를 부렸기 때문에 자기도 사실은 좀 미안하지. 황만근이 사고가 터졌을 때. 그런 동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황만근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동네 사람 누구든 하루 이틀 또는 한 달 동안 집을 비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황만근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사람이 그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무슨 얘기야? 황만근이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지. 그렇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황만근을 찾아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이면서 있었고 없어서도 안 되는 존재이면서 지금처럼 없기도 했다.
그러니까 되게 이중적인 거지. 바보이니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도 필요한 거야.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했다. 두어회 전에 신대 1, 2로 들어와 황만근의 탄생과 성장, 삶을 처음부터 지켜보지 못한 민치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바보라고 생각했는데 민치는 그렇게 안 생각한 거지.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의 황영석, 농촌의 고령화된 현실이 나타나지. 젊은 축이야, 45이.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회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만근이 자석이 있었으나 내가 돈을 100만 원을 준다 해도 이런 일은 안 했겠는데 이거 평상시에 어때? 황만근이 했던 일이지. 똥 퍼내고 이런 거. 이 망할놈의 똥냄새 여러 명이 싸놔서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게 곡식한데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겠구만.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 벙글벙글 웃으면서 망근이가 있었으면 저 걸음이 우리 밭으로 오겠네. 망근이가 도대체 어디 갔노? 마을회관 곁에 조그만 밭에서 채소를 심어먹는 여씨 노인도 황만근의 무지를 알게 되었다. 여씨니까 이 사람도 황씨는 아닌 거지. 약간 이제 그 마을의 좀 아웃사이더 같은.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뇨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주었다. 황만근의 이타적인 삶이 나타나지. 황영석처럼 제가 컸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다가 뿌리지는 않았다. 특히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이러는지 더욱 자주 걸음을 가져다 주었다. 만근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의 처사였다.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시비는 뭐야? 옳고 그름이지. 옳고 그름을 물으러 가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율법에 대해 깨우치게 된 문제는 종식되었다. 또 물어보나 마나한 명약관한 볼보듯 뻔한 일을 두고 황만근을 들먹였다. 만근이도 알기다. 또한 동네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면 황만근가를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면서 사람들은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황만근가, 황만근의 노래, 아니 황만근에 대한 노래는 이렇게 부른다. 먼저 황 하고서 단호하게 소리를 쳐서 줄이를 끈 다음 한 박자를 쉰 다음에 만 한 다음에 두 박자를 느리게 부른다. 이어서 100분 집원, 역근, 8분 두바리 하고 빠르게 센 다음에 그래 방근 하면서 그 느긋하게 마친다. 이 노래에는 황만근의 일생이 들어있고 모든 노래가 그렇듯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대체의 경험과 정서가 녹아있다. 그래서 황만근의 노래를 통해서 황만근의 인생을 얘기를 하지. 이제부터 이제 황만근 인생이 시작되지. 전개해 보면은 황은 성을 말한다. 신대 1, 2는 황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 황씨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라는 거지. 2년 전에 귀농한 민씨 같은 사성바지 다른 성 사람들은 황씨 집안의 대릴 사이로 들어온 노씨를 포함해서 두 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신대라는 것은 새터, 새로운 터전이라는 것을 암시하듯 새로 생긴 마을이다. 황만근의 부친은 전쟁 중에 죽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때 이미 그를 뵈고 있었는데 남편을 여의고 황만근의 나뭇가닥에 학렬을 따서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어서 보통 황씨 그 돌림자를 써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냥 만근산에서 이름을 받아서 황만근이 된 거지. 만근산은 신대 1, 2에서 3리까지 띠 모양으로 둘러있는 천곡지를 병풍처럼 에워싸서 물을 가두고 천곡지라는 거는 저수지겠지. 그래서 황만근이 사는 곳은 어때? 천곡지라는 큰 저수지가 있고 이 저수지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만근산이 이렇게 만근산이 둘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 신대 이 천곡지 만들면서 어떻게 돼? 마을이 다 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계곡에. 그래서 여기 신대 1, 2, 2리 3리 그리고 여기 입구 쪽에 신대 1, 2에 황만근이 살고 있는 거지. 민씨도 여기 살고 있는 거고. 자 그래가지고 띠 모양으로 병풍처럼 에워가지고 물을 가두고 사철 다음 물을 대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만근산의 천곡이라는 이름의 계곡을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고 계곡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모아 한 곳에 살게 한 곳이 바로 신대리인데 이 집만 해도 황만근이라는 이름이 동네의 뿌리를 상징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다는 거지. 100번은 무엇인가? 이 노래에 나오는 어떤 단어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지. 황만근은 땅에 넘어진 횟수가 100번임을 말한다. 황만근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자주 넘어졌는데 동네 사람들의 말대로 그러니까 곧 아는 척하는 윗마을 홍학수 말마 따라 평형감각을 관장하는 손해가 미발달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동네에서 툭 소리가 나면 홍시 떨어지는 소리 아니면 황만근이 넘어지는 소리라고 여겼다. 누군가 황만근에게 도대체 하루에 몇 번이 넘어지는지 세어보라고 했더니 기왕 넘어지는 거 샘공구나라는 충고였겠다. 저녁 때 어린 황만근이 몇 번 넘어졌는가 물으면 황만근은 손가락을 꽂고 발가락을 꽂고 무릎과 허리까지 베베게 가면서 용을 썼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황만근이 그런 물음에 명쾌하게 100번이라고 대답을 했지. 하루에 100번, 한 달에 100번, 1년에 100번, 평생에 100번 100은 황만근이 셀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였다. 바보라는 거지. 10번은 면사무소에 있는 봉대장터 국수가게 주인이 보태준 별명이다. 어느 날 10서너 살 된 더벅머리 황만근이 국수를 사러 와서
가게 문간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지집원만 줘요라고 얘기를 했대. 그래서 국수장소가 다시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황만근이 신중하게 손가락을 해더니 국지라고 하면서 가게 주변에 온통 하나동 널려있는 국수가락을 가리켰다. 그리고 찌번이라고 했는데 주인은 그 말을 그의 손에 10원짜리 지폐를 보고서 겨우 알아들었다. 어린 시절 황만근은 혀가 짧았던 것이다. 이 각각의 어떤 일화들의 소개를 하지. 황만근은 나면서부터 물가, 전국의 5번째 깊이라는 청곡저수지를 인근에서는 물가라고 부르는데 저수지를 자랑하고 싶을 때 담수량이나 넓이라면 모르되 깊이는 따져 무엇하겠다는 거지. 동네 처음에 들어갔을 때 민씨는 알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거지. 이 사람들을 5번째라면 최소한 5군데 저수지 깊이를 쟀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 깊이는 갈수기의 깊이인가? 갈수기라는 걸 물이 최고로 낮을 때, 가뭄 때 장마철의 깊이인가, 평균 깊이인가, 측정 당시의 깊이인가, 최대 깊이인가, 가운데 깊이인가 민씨는 알 수 없었다. 또한 민씨는 그 불투명한 기준으로 첫째도 아니고 5번째에 불과한 것이 어째서 내세울 만한 것이 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여튼 그 저수지에 물이라는 본질적인 이름을 붙이고 저수지 주변에 띠처럼 불러붙어서 만들어진 동네를 대범하게 물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신대리에 산다. 그러니까 시골일수록 이런 말들이 많지. 그 내비 같은 거 보다 보면 저 시골 가면은 동네 이름이 뒷산이야. 동네 산 이름이 뭐 앞산, 큰산 막 이렇게 짓는 이름들이 있어. 그러면 그건 되게 시골적인 이름이잖아. 아니 어느 동네 큰 산이고 어느 동네 뒷산이고 어느 동네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지. 이거랑 비슷한 게 하나 있지. 아니 우리나라 동해를 동해라고 해달라는 것도 좀 웃기긴 하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해라고 부르는 게 사람들이 익숙한 이유가 그거잖아. 차라리 코리아해라고 해달라고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동해를 동시도 아니고 이스트시라고 해달라고 하면 어느 나라가 이스트시라고 해주겠냐 사실. 차라리 코리안시라고 해달라고 그건 좀 억지 같아. 일본해라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코리안해라고 해달라고 해야지. 동시라고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트시라고 해달라고 하면 어느 나라가 해줄 거야. 미국 동해도 동해고 인도 동해도 동해고 중국 동해도 동해인데 왜 그거를 동시도 아니고 이스트시라고 해달라는 거야. 근데 참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대리 사람들인가? 이거를 물가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잖아.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 독도가 우리 땅인 거는 둘째 치고 그거는 뭐 중요한 거 치고 왜 동해라고 그러는 거야 하여튼. 근데 제일 바깥쪽 동네 신대 1, 2에서도 제일 바깥마을 어귀에 살고 있다. 황만근은 어디 살고 있는 거야? 여기 요렇게 길이 들어가면 여기 제일 입구에 살고 있는 거지. 자, 동네를 집으로 비유하면 황만근의 집은 행랑채는 뭐야? 대문 옆에 있는 방이지. 행랑채가 그렇듯 동네의 다른 집에 비하면 황만근의 집은 작고 보잘것이 없었다. 6.25 후에 계곡 입구를 막아 저수지를 완공했으니 마을 대부분의 집은 전쟁 직후에 지은 것이다. 황만근은 그때 젖먹이었고 아버지는 죽고 없었다. 이웃들은 저마다 각자 집을 짓느라 바빠. 과부 시어머니와 과부부 시어머니는 누구야? 이제 황만근의 할머니지. 그리고 과부, 황만근의 어머니, 그리고 젖을 빠는 유복자, 뱃속에 남아있던 자식 황만근이지. 에게 집을 지어줄 만한 여유가 없었다. 수수단으로 벽을 하고 진멍성으로 바닥을 깐 뒤에 형편이 닿는 대로 나무와 흙을 조금씩 지어나간 그 집은 계속 덧칠을 한 그림처럼 멍성했다. 세월이 흘러 집골은 갖추었을 망정 지붕이나 방, 문, 마당 할 것 없이 집을 이루는 구성요소랑 구성요소는 빠짐없이 늘 손이가의 형태를 유지했다. 비가 오면 새는 곳을 막아야 했고 바람이 불면 지붕이 날아가지 않을까 걱정해야 했다. 눈이 오면 무너질까 걱정, 불을 대면 바람바닥에서 올라오는 연기에 눈물을 쏟아야 했다. 집은 온통 떼우고 바르고 받쳐놓고 묶어 간신히 붙들어 놓은 모양이었다. 어느 하나도 모르고 건드리면 일순간에 폭삭 쓰러질 것 같았다. 그래도 방이 2개에 마루 흉내를 낸 널 쪽이 앞에 붙어있는 한일자 형태인데 황만근은 집에 있을 때면 늘 그곳에서 앉아있었다. 무슨 뜻이야? 방의 구조를 보면은 2칸짜리 집인 거지. 이렇게 2칸짜리 집인데 요 앞에 이제 마루를 조그맣게 하나 붙여놨어. 그런데 황만근은 맨날 여기서 지내는 거야. 하나는 어머니가 살고 하나는 아들이 살고 있으니까. 황만근은 맨날 마루에서 겨울철에도 지내. 자, 그래가지고 수십 년을 여일하게 집보다 높은 길을 내려다보며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큰 인사를 건넸다. 이제 거기 보면은 이 앞으로 집 앞으로 길이 높게 있는데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는 거지. 밥을 먹을 때면은 마루는 상으로 변했고 황만근은 마당으로 내려가 쭈그려 앉아 밥을 먹었다. 무슨 뜻이야? 이 마루를 상으로 삼아가지고 여기에다 밥을 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먹는 거지. 거지도 아니고. 여름에는 거적대기 같은 이불 소청을 깔고 겨울에는 바깥에 비닐을 두르고 마루 아래로 나오는 굴뚝 공기에 의지해 잠을 잤다. 왜 방을 두고 엉덩이 하나 걸치기 힘든 비좁은 마루에 노상 거적대기 같은 소청을 깔고 앉아있느냐 하면
방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뭐야? 황만근의 가족인 어머니와 아들이지. 그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황만근의 반쪽 또는 쌀기 취급을 했고 자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는 걸 싫어했다. 들어오려면 털고 씻고 들어와. 황만근 자신이 방에 들어가는 것을 낯설어 했으므로 들어가서 자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는 이미 수십 년 동안 밖에서 자는 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방에서 자면은 옷을 모두 벗어젖히는 버릇이 있었다. 벗어젖힌 몸에서는 무슨 벌레가 기회다 싶어 기어나오는지 황만근이 자고 간 방에는 살충제를 한 통 뿌려도 잡히지 않은 벌레가 남는다고 했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지. 황만근의 집에 있는 2개의 방에 하나씩 차지한 사람들은 그의 젊은 어머니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그의 아들이었다. 어느 날 황만근에게 지나가던 우체부가 집에 누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황만근은 가슴을 펴고 2발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발이는 가축이나 짐승이나 곤충의 머릿수를 뜻하는 마리의 신데리 사투리다. 우체부는 공연히 그 말을 동네방네 퍼뜨려서 황만근을 다시 한번 바보로 만들었다.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또 한 것도 아닌데 우체부가 황만근에게 무슨 아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랬던 것도 아닐 것이다. 신문 보는 사람도 없던 시절, 기껏해야 군대 간 자식에게 오는 편지가 뉴스이던 시절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라도 드라마를 만들어 오고 싶어 했는데 황만근이 가장 그럴듯한 소재에 배웠고 개혁이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한 실수도 바보짓도 늘 황만근에게 가탁해가지고 그를 점점 더 바보로 만들어갔다. 황만근을 낳은 그의 어머니는 집안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인데 젊다 그리고 아주 곱다. 두 사람이 나란히 있으면 그런 경우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보기 어렵지만 한 사람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밖에 있고 한 사람은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밖에 있으니 말이다. 모자기간이 아니라 온우이간으로 보이기 십상이다. 물론 황만근이 오빠로 보인다. 아들이 더 젊어 나이 들어 보이는 거고 어머니가 젊고. 황만근이 몇 살이에요? 응? 50. 황만근이 50 가까운 나이니까 40대 후반. 그리고 어머니가 50이 넘었겠지? 와. 근데 어머니가 더 젊어 보인다는 거지. 황만근 고생 많이 해가지고. 그렇지. 아까 너희 고향 안 들었구나. 얘네 아니다. 다른 소설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언뜻 봐서는 황만근의 나이를 짐작하기 어렵다. 늘 입을 벌리고 벙글벙글 웃는 한 가지 표정의 굵은 주름이 이와 뺨을 종횡으로 가로지르고 있어서 40은 확실히 넘었지만 그의 30년을 더한다 해도 통할 수 있다. 그의 어머니는 황만근이 철이 든 후에 한 번도 찬물에 손을 담가보지 않고 대갓집 마누님처럼 살아서 황만근한테 일을 다 시킨 거지. 그런지 동네 또래 노인들보다 67살은 적어 보인다. 왜 그렇게 나이 차이가 적은가 하면 황만근의 어머니가 돈을 받고 팔려와서 10대살인가 황만근을 낳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신대리도 하루 4번씩 버스가 들어올 정도로 개명했지만 전쟁이 있기 전엔 시집장가 가는 일이 아니면 외지사람 구경하기도 힘들 정도로 산골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신대리에서 나서 살아온 여자들은 때려 죽어도 맞아 죽어도 신대리 사람에게는 시집을 가지 않으려고 했다. 밖에 나가서 살려고 그런 거지. 그래서 신대리 총각들은 20리쯤 떨어진 낙양군 봉대면 면 소재지 저작거리에 가서 처녀고함이라는 팻말에 물에 걸고 서 있다가 그에 반한 넋이 나간 처녀를 잡다 채워 신대리로 돌아온다든가. 이 우스갯소리지. 실제 그럴 수 없겠지. 네. 중간에 사람을 놓아 험난한 시절 딸을 팔아서라도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에게서 처녀를 구해 장가를 갔다. 물론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를 두고 중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마을에 들어온 처녀들을 민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어떻든 그런 경로로 신대리에 들어온 처녀들은 해가 가기 전에 아들을 낳게 마련이었다. 그래서 아들이 많다는 거지. 신대리에는 처녀가 시집을 오기는 어렵지만 오기만 하면 물이 깊은 곳에서 있는 용왕이 밤마다 찾아와서 틀림없이 아들을 점지해준다는 전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신대리 집집마다 아들이 없는 집이 없었고 그 아들들이 자라면은 장가 때문에 아버지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물에서 가장 깊은 곳은 저수지가 생기기 전부터 깊이를 알 수 없다는 작은 물 깊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용궁으로 통하는 길이 있어서 무명시 새꾸러미를 풀어도 끝이 안 난다고 했다. 물론 용왕이 점지만 해준 실제의 아들을 갖게 한다는 건 신대리 사내이다. 만약 용왕이 점지를 해서 무슨 해괴한 다른 일을 벌였다면 신대리 사람들이 해마다 대보름에 1m가 넘는 얼음을 깨고 색동옷을 입힌 돼지 한 마리 찍을 용왕에게 바칠 리가 없을 것이다. 해악적인 거지. 하여튼 황만근의 어머니는 어리고 어린 나이에 팔려오다시피 해서 신대리에 들어왔고 여자로서의 징후가 나타나자마자 용왕의 점지에 따라 아이를 배웠는데 그러고는 전쟁이 일어나 어쩌다 신대리가 전사에 기록될 만큼의 격전장이 되었다. 황만근의 아버지는 천곡계곡의 양안에 오가는 소탕과 총알의 불빛 소리를 구경하러 나갔다가 유탄에 맞아 세상을 버리고 말았다. 구경 가다가 죽은 거지. 그때 황만근은 어머니 뱃속에서 8달째 머물러 있는 중이었는데 그
그 소리를 들은 그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면서 그만 황망근의 아래로 빠지는 바람에 머리가 앞뒤로 긴 반복장구가 되었고 10달에 10분에서 2달이 모자라는 8삭동이지 8달 만에 태어난 아기가 되었다는 거지. 그 후로 시어머니 곧 황망근의 할머니가 황망근과 그의 어린 어미를 함께 키웠는데 황망근이 15살 되던 해에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버리자 그때부터 황망근이 어머니를 공양하게 되었다. 30살이 될까 말까한 젊은 과부는 그때까지 밥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그 후로도 황망근이 있는 한 알 필요가 없었다. 농사를 짓든 버럭지를 하든 쌀을 들고 들어오는 것은 황망근이었고 그 쌀을 씻어 솥에 안치고 불을 피우는 것도 황망근, 상에 밥과 반찬을 차려서 가져다 주라고 먹는 것도 황망근, 물린 상을 들고 가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 황망근. 거의 노예지 이 정도면은. 불쌍한데. 그의 곳곳에 파란 어머니는 황망근이 밥과 집에 관련해서 일을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물려준 군방대에 담배를 채워 연기로 코를 뿜면서 황망근이 하는 짓을 물끄러미 건너다 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 황망근이 나이가 차자 군대 징집 영장이 나왔는데 동네는 물론 면에서도 알려진 바보라 황망근은 당연히 면제가 되었겠지만 일단 신체 검사와 소집 면제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해 군청 있는 읍에 가야 했다. 황망근은 쌀밥을 한 솥에 가지고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뒤에 참기름으로 맛을 내어 주먹밥을 만들었다. 주먹밥 몇 덩이는 고자기에 싸서 허리에 차고 나머지는 상위에 놓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배고프면 이거 먹어라. 내가 얼른 갔다 올게. 효심이 나타나지. 어머니는 쓰다대나 말도 없이 황망근이 하는 양을 지켜볼 뿐이었다. 신체 검사는 황망근 생각처럼 얼른 끝나지 않았다. 그때만 해도 황망근은 입가에 침만 좀 흘렸을 뿐 또래의 친구들처럼 20살 남짓한 건강하고 잘생긴 청년으로 보였다는데 징집을 감독하러 온 사람들이 이리 뜯어보고 저리 물어보고 으르고 협박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던 모양이다. 바보가 아닌데 바보 연기하려고 그러는 걸로 아는 거지. 황망근은 결국 새별이 뜨는 저녁이 되어서야 신체 검사장에서 훈련할 수 있었다. 밤길을 도와 백리길을 걸어서 어머니가 혼자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던 황망근은 평생을 좌우해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당시엔 군청이 있는 읍에서 신대리까지 오는 버스도 없고 이따 해도 끊어질 시각이라 산길로 오는 게 빨랐는데 4개의 봉어리를 돌고는 넘어야 했다. 그 중에 4번째 고개의 길은 토끼 고개인데 어지간히 다 왔다 싶었는데 어째서인지 걸어도 또 고갯 마르고 나오지 않고 한 군데서 맴도는가 싶더니 문득 여기서부터 판타지가 돼. 어둠 속에서 털이 눈부시게 하얗고 창날처럼 뻗친 수염과 홍보석처럼 붉은 눈을 가진 토끼가 달려나왔다. 만렙 토끼가 나와. 그날 금음때여서 달빛조차 없었는데 눈부시게 휘었다니 무슨 바보 같은 소리냐고 사람들은 말한다. 황망근은 그날 일을 수백 번 더 말했지만 처음과 다르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나저나 토끼가 너무 컸다. 토끼의 귀가 황망근의 머리보다 더 높이 솟아있을 정도였다. 게다가 토끼는 입을 움직여 사람의 말을 했다. 되게 전기적인 구성이지. 일반적이지 않지. 여기 전까지는 되게 사실적인데 너는 집에 못 간다, 너는 집에 못 간다, 너는 집에 못 간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하고 토끼가 얘기를 하지. 토끼의 입술이 갈라진 사이로 황망근의 엄지만 날카로운 이가 보였다. 무슨 불빛이 있어서 반짝이기까지 했느냐고 초봄이라 토끼 고개에 눈이 채 높지 않고 있었다. 하다못해 별빛에라도 그게 뭔 소리라. 내가 집에 내 발로 가는데 네가 뭐라고 집에 못 간다 하나. 귀신이만 썩 물러가고 토끼만 착 엎드리라. 내가 너를 타고서라도 집에 갈란다. 거대한 토끼는 황망근이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비린 냄새를 풍기며 느릿하고 탁한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라고 하지. 황망근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이란 털은 모두 위로 솟구쳤다.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토끼를 밀면서 비키라 하고 소리를 쳤다. 근데 토끼를 미친 황망근의 팔이 토끼털에 묻히는가 싶더니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서 파리처럼 쑥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황망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들은 민씨의 표현이다. 황망근은 한 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붙잡으면서 빨려 들어간 팔을 도로 빼려고 안간힘했었는데 황망근을 빨아들이려는 공간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허전했고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다. 토끼는 토끼대로 쉽사리 흘려 들어오지 않은 황망근을 마저 끌어들이기 위해 온몸을 떨면서 뒷발에 든 채 버티고서 있었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토끼는 황망근을 향해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으니 나를 놓아라 라고 말했다. 황망근은 오기가 나서 택도 없는 소리 마라. 니를 탕으로 끓여먹고 어머니하고 목도리하고 내 토시하고 장갑을 끼다. 니는 이제 죽었다 자식아 하고 소리를 쳤어. 그래서 토끼가 다복함을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팔을 빼겠느냐? 황망근은 팔을 안 빼는 게 아니라 못 빼는데 토끼가 그렇게 물어보자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쟤네대로 소원을 3가지 들어주기 전에는 니까의 거는 못 간다 라고 했다. 니 소원이 뭐냐? 우리 어머니가 팥죽 할머니같이 오래오래 사는 기라. 팥죽 할머니나 팥죽을 파는 할머니 혹은 팥죽을 수고있는 할머니 같은데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어째서 오래 산다고 하는지는 민씨는 모른다. 토끼는 마을이 있는 서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몸을 소탈하치게 떨고 힘겨운 소리를 말했다. 들어주었다. 그럼 다음은 여우 같은 마누라가 생기는 거다. 송편을 3번 먹으면 네 집으로 올 거다. 그 다음은 무엇이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다. 마누라가 들어오면 용왕이 가서 그렇게 해준다. 이제 나를 놓아라.
그랬더니 내가 언제 니를 잡았냐, 네가 갖고 있면 되지 바보 자식아. 그러자 토끼는 속았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을 무섭게 부풀리더니 황방근의 얼굴에 뜨겁고 매운 기운을 뿜었다. 황방근이 눈을 뜨지 못해 쩔쩔매다 간신히 떠보니 어느새 자신의 팔이 돌아와 있는 것이었다. 황방근은 주변에 토끼털이 무수히 떨어져 바늘처럼 반짝이고 있었는데 황방근은 제대로 숨쉴 겨를도 없이 집으로 달려갔다. 동네 곳곳에 닭들이 횃대에서 소리쳐 울고 있었다. 황방근은 밖에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소리치면서 마당으로 뛰어들어갔지만 방 안에서 아무 기척이 없었다. 방 안에 들어가 보니 그의 어머니는 그가 나갔을 때의 모습 그대로 얼굴이 백실장처럼 변해 앉아있었다. 어머니 어머니 하자 그가 어깨를 흔들자 젊은 어머니는 모로 쓰러졌다. 그러면서 카악하고 목에서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냈다. 황방근이 어머니를 껴안고 통곡하다가 손발을 주무르고 온몸을 어루만지자 어머니는 니와 이제 왔노? 밤새도록 토끼 귀신하고 씨름하다 왔다. 니는 개안나? 니 기다리다가 아까 해뜨력에 닭이 불길래 밥 한 댕기를 입에 넣었다가 목이 맥혀서 죽을 뻔했다. 움직이고 있다가는 더 맥힐 것 같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이래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니라. 이 문디 같은 자식놈아, 와 밤만 해놓고 물은 안 떠나갔나? 라고 소리 뭐라 그러지? 황방근은 울다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러고는 어머니에게 엉덩이를 씌워 물을 들어 동네 우물가를 달려갔다. 그날 우물가에서 황방근의 기이한 체험이 여러 사람의 입으로 하루 종일 수십 번 되풀이되었고 종래 황방근이 우물가로 초청되어 입이 아프도록 같은 얘기를 늘어놓아야 했다. 통편을 3번 빚을 만큼의 시간, 곧 새해가 흐른 뒤에 토끼의 말대로 어떤 처녀가 그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동네 사람들은 황방근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 처녀는 이웃군에서 농기계상에 하는 사람의 소양딸이었는데 어떤 연유로 자살을 하러 물에 들어갔다가 천국저수지 들어간 거지. 기왕 물에 빠지려면 인적 없는 곳에서 하는 게 좋았으련만 죽으려는 마음이 급해서 동네 어귀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물에 몸을 던졌다. 그런데 동네 어귀 길 아래 물가에 조그만 집 마루에서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늘 바깥에 내다보는 눈, 황방근이 있었지. 그 눈의 주인은 처녀의 허리가 물에 들어가는 중에 뒤에서 깜깜하고 뛰어왔다. 그러고는 혀 짧은 소리로 무슨 말을 했는지 처녀는 알아듣지 못했다. 처녀를 건져낸 황방근은 빨개동이 맨주로 물에 목욕하마 우엄마하고 길기 잡아요 하고 중얼거림을 수십 번은 되풀이했다. 요지 이제 어린아이처럼 저수지에 멱을 감으면 목숨을 버릴지도 모르고 더불어 옷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황방근의 집에 끌려온 처녀는 황방근의 어머니가 내준 옷으로 갈아입고 황방근의 어머니와도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지냈다. 그러고는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황방근의 집에 그대로 머물게 되었다. 어쩌면 그 무렵이 황방근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때였는지도 모른다. 사람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시기야. 처녀는 농기계상의 딸답게 아니 황방근으로 하여금 동네 최초로 경운기라는 농기계를 최초의 문물을 들여온 거지. 동네에 들여오게 함으로써 농기계상의 딸이라는 말이 되게 되었는지도 모르지만 황방근에게 경운기 보는 법을 가르쳤다. 덕분에 황방근은 더 이상 길에서 넘어지지 않아도 되었다. 황방근은 7달 동안 경운기 조절법 간단한 소리 구조에 대해 배웠고 경운기에 대해서는 동네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되었다. 하긴 그 7달 동안 동네에서 경운기를 가진 사람이 황방근밖에 없었으니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다. 경운기 덕분에 황방근은 사람 대접을 받기 시작했고 동네 사람이 먼저 오켓을 잡아당기려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누구의 부탁도 거절하지 않았고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경운기를 물기 전까지 황방근은 황씨문중의 종답 3마지기를 얻어 변호사를 짓는 외에 동네 머슴으로 갖가지 굳은 일을 다했다. 문액이나 추수 때처럼 품앗이를 할 때는 아이나 여자처럼 장정의 반밖에 안 되는 품삯으로 취급받아 일당을 제대로 못 받은 거지. 제값을 받으면 남들의 2배 정도 되는 시간을 일을 해줘야 됐다. 근데 경운기가 들어옴으로써 어엿한 농군으로 아니 다른 집에 경운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한 사람 이상의 대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다. 처녀가 용왕이 사는 쏘있는 천국에 들어오기는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용왕은 최단 시간에 백발백중 아들을 점지한다는 전설대로 7달도 지나지 않아 처녀는 아이를 낳았다. 당연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녀가 어떤 연고로 황방근에게 시집을 왔는지 황방근은 물론 처녀나 시어머니 모두 입을 열지 않았고 버린 자식 취급하는 처녀의 친정에서 사람이 찾아올 리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동네 사람들이 이 처녀가 집을 나온 전만을 샅샅이 알게 되었다는데 다가 없는 이야기까지 덧붙여서 황방근이 없는 데서 얘기거리가 그것뿐인 듯했다. 이웃분의 번화한 읍에서 농기계상의 소양딸이었던 처녀는 친척에게 몸을 버렸는데 그 친척은 집안의 상대 독자였으므로 자국적으로 군대에 가서 지름에서 공사하다가 지뢰가 터져 죽었다. 처녀는 나가 죽으라는 온 집안의 저주를 받고 집을 나왔다가 황방근에게 구해져서 함께 살게 되었으며 아기는 죽은 친척의 씨라는 것이다. 그 이야기가 처녀의 귀에 들려서였을까? 처녀는 아이를 낳은 지 3, 7일이 되던 날 온데간다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처녀는 여전히 처녀였다. 총각 황방근은 아들의 강보에 쌓아놓고 젖동량을 하러 신대 1리에서 3리까지 매일 돌아다녔다. 그럴 때마다 동네 아이들은 황방근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놀려댔다. 망근 아래 등에 튀기는 게 뭐라? 아들이다. 누구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토끼가 줬나?
아이다 내 해다 내 거라는 거지. 몇 근이가 역근 아이는 몸무게가 10근이 넘어서도 아버지에게 업히거나 아버지의 경기에 실려다니면서 사람과 소의 젖을 얻어먹었다. 집에 있는 아이의 할머니나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도 몰랐고 알았다 하더라도 손 하나 까딱할 리 없었다. 모든 건 황만근 책임이었고 그렇게 자란 아이는 어릴 때 저를 골아서 그런지 유난히 식탐이 많았고 고집불통이었다. 친구가 없는 아이는 동네에 어떤 아이보다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는데 이 모두 황만근의 손으로 깎고 다듬어 만들어준 것이다.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손이라는 거는 뭐야? 이제 할머니와 손자지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 고기 반찬이지. 고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 머리에 돌아앉았다. 반찬 투정을 심하게 한 거지. 한 끼에 2번 상을 치르는 일이 예사였다.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 본인 한 상이 없이 먹었다. 황만근은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운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을 하는 동안 눈 주변에서 잡은 붕어나 메기, 미꾸라지 혹은 메뚜기, 방앗개비라도 집에 끼어 들어왔다. 동네에서는 이따금 잡는 소,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가축 등 모두 숨을 끊는 거 백정일을 한 거지.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갈라내는 포정의 업까지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스스로의 필요에 오래도록 자주 얻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된 것이다. 그는 그런 일을 해주고 얻어온 고기를 뜨고 굽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데도 이골이 났다. 어쩌다 그가 만든 음식에 손가락을 대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감탄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남녀노소를 만나고 희한하게 바보가 하는 말, 황만근에 대한 편견이지.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은 돈 많아요. 아니? 왜? 그럼 어떻게 그 밥차리를 거기서 지금 이런 일 하잖아. 남들이 안 하는 일, 백정일 같은 거. 돈 제대로 준대요? 아니 고기는 줄 거 아니야. 아, 고기를 잡아주면 대신 고기를 주겠지. 야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남들이 안 하는 일이라면 돈 많이 벌어. 노가다도 있고 고층 빌딩에 창문 닦기 같은 거 하면 돈 많이 벌어. 근데 안 해. 해요. 책임다. 그런 거 일당 몇십만 원 할걸? 근데 안 할 뿐이지. 죽을까봐. 아니면 저런 거 고압선 올라가가지고 뭐 하는 한전제 같은 거 해도 돈 많이 벌어. 안 할 뿐이야. 이 세상에는 돈을 많이 줘도 안 하는 일들이 있어. 하수구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그 저런 거 청소하고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뭐냐? 이 사겨? 아 제일 역겨운 거 봐. 자, 봐봐. 말에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66페이지. 그는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를 몰랐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흠뻑 우러내어 조화를 시킬 줄 알았다.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는 몰라도 염습과 산역 같이 남이 꺼리는 일, 시체에 관련된 일들도 앞장섰고 동네 사람들이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황만근이 동네에서 누구보다 많이 했다. 마을길 풀깎기, 도랑 청소, 공동물 청소 되게 이타적으로 사는 거지. 용왕개에서 돼지를 산채로 묶어다가 내다가 싫다고 유동기라는 돼지에게 떼떼옷을 입히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는 일에는 그가 최고 전문가였다. 이것도 해학적이지. 동네 남의 굳은 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그런 일에 대한 대가는 없거나 반값이거나 혹은 제값이면은 공치사가 따랐다. 방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이고 어디에 인정 없는 대처 읍내 같은 데 갔으면 진작에 굶어 죽어도 죽었다. 암만 바보라도 고마워할 줄은 알아야지. 아나 어른이나 너한테 다 고마운 사람에게 상징거리지 말고 인사하고자 잘 하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황만근은 황제 섭지에 이런 긴 사설을 들을 때조차 번글거렸다. 일이 끝나면 굽신굽신 인사를 했다. 춤을 추듯이 흥겹게. 그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온 연장이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잘 정리되어 있었고 그 연장들 역시 그의 집이나 어머니와 아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돌보는 덕분에 인기가 흘렀다. 그의 집에는 모든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알고 있어서 대부분 고장은 스스로 고쳤다. 특히 경운기는 초기에 나온 모델로 지금도 부품도 제대로 없어서 고물 중에 고물이었지만 자주 망가지는 소리만 10번 넘게 갈았을 뿐 엔진이 달려있는 앞부분은 계속 고쳤었다. 그의 경운기는 구식인데다가 하도 고친 데가 많아서 그가 아니면 운전은커녕 시동조차 볼 수 없었다. 다만 황만근은 술을 좋아했는데 가난한 까닭에 자주 취하여 마실 기회가 없었다. 어쩌다가 동네에 경사라도 생기면은 술을 공짜로 마실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고꾸라지도록 마셨다. 고꾸라진 그래 떠매어 집에 데려다줄 사람이 없었던 까닭에 동네 사람들은 모인정하고 야박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씻지 않은 몸에서 풍기는 야릇하고 기이한 냄새가 남의 옷이나 몸에 배면은 솥에 넣고 삶아도 쉽게 가지 않는다는 평판이 있어서 떠매기를 싫어했다. 마당이나 길석을 가리지 않고 누워서 잠을 잤는데 겨울에 애경사가 생기면 길에서 얼어 죽을지 몰라서 아예 그를 부르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어김없이 그런 자리에 나타나 탄압과 말로를 주고 반드시 고꾸라지도록 마셨으며 취해서 마당에 쓰러졌다. 해서 황만근의 아들은 철이 들면서부터 겨울이 되면 취한 아버지를 부축하고 집에 들어오는 게 일이 되었다. 얼마나 그런 일이 잦아 4년이 되었으면 중학교가 되면 벌써 아버지를 업을 정도였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발로 참여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 과장법 해학적이지.
자, 민씨는 어느 겨울 날씨인데 일이 환갑잔치였다가 얻어마신 술에 낮술에 취해 일찍 집에 돌아왔다. 잠깐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어느새 밤에 어슴이 작년에 머리에 내린 서리처럼 서럽게 내려와 있었다. 느닷없이 찾아든 정한에 힘이 빠진 민씨는 작년에 머리에 내린 서리처럼이라니까 민씨도 나이가 꽤 있겠지. 그래서 자기 서럽게 느끼는 거야. 힘이 빠진 민씨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그때 벽 하나를 두고 길에 맞은편 맞닿은 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민씨는 무심히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 황만근네 집에서 들리는 소리지. 아버지야 임마 퍼뜩 일어나라. 아버지한테 임마라 그러지. 변성기에 들어선 소년의 목소리였다. 좀에도 앉아있자. 네 엄마를 꿈에서 보았다 말았다 않카나. 그것은 40에 넘긴 사내의 어리광 같았다. 너 어째 맨날 술 처먹고 내 속을 썩이나. 너 때문에 내가 학교 공부도 못하겠고 인생도 싫고 고마 밥맛이 없다. 아빠한테 그러지. 아이고 우리 아들님 내가 잘못해 한 번만 봐줘라. 네가 자꾸 이렇게 비겁하게 나오기 때문에 동네 아들들 니들 무시하는 거라. 제발 체면 좀 지켜라. 수염 만난 어른이가 내가 창피해 죽겠다. 체면이 뭐가 문제라. 사람이 지 손으로 일하고 지 손으로 농사지어서 지 입에 밥 만들어가면 그만이지. 남 쳐다볼 게 뭐 있노. 아이고 근데 왜 이렇게 눈이 갖고 감기나. 자꾸 네 이카면 할매한테 일러준다. 할매 부를까?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고마 잘못했습니다. 아들님요 일어날게요. 제발 어머니만 부르지 마소 하고서는 벽에서 콩콩하고 머리를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부자가 2인 삼각으로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이제 술 마시고 돌아가는 거지. 민씨는 그때 동네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던 때라 그 부자가 삼강오류를 모르는 별종인가 아니면 도깨비 장난이 한 것인가 하며 터져나오는 웃음이 참을 수 없었다. 그 뒤 어쩌다가 민씨가 소년과 만나게 되었을 때 민씨는 그 나이를 떠올리며 소년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그저 수줍고 평범한 시골 중학생일 뿐이었다. 하여튼 민씨는 그 일 이후로 그 부자를 눈여겨보게 되었다. 황만근의 주량은 실로 컸다. 그는 경운기 빈칸에 늘 한 마리짜리 술통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싣고 다녔는데 그는 어머니와 아들의 끼니를 지극정성으로 해다 바치는 것처럼 술통에 늘 술을 채워주었다. 자, 밥을 먹기 전에 지름이 자신의 얼굴만한 양은 그릇에 막걸리를 한 양푼 부어 반 마시고 밥을 먹은 뒤에 나머지를 소리도 맛있게 마시고 막 한 방울까지 마시고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이지. 들일에 나가는 날이면은 점심으로 라면 하나를 가지고 와서 봉지를 뜨기 전에 막걸리 반양푼, 봉지를 뜯어서 물을 붓고 흔든 생라면을 삼키다시피 먹고 다시 반양푼, 저녁 때는 식구들이 밥을 먹는 동안에 마루에 앉아서 한 양푼. 그것이 그의 저녁이었다. 식구들이 밥상을 물리면 설거지를 하고 난 뒤에 동네 남정네들이 어디서 술판을 벌이는지 마을 회관비로 동네를 돌며 커다란 포화기로 주의 깊게 살피다가 그런 자리를 발견하면 그의 주량으로 고꾸라질 때까지 불량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이면 그는 부엌에서 정성껏 차린 밥상을 어김없이 방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었고 자기는 마루에 앉아 막걸리 반냥푼 식사 그리고 반냥푼의 순서를 이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사건이 터지지.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열린다고 이장이 방통을 해서 저녁을 마을회관에서 사람들이 저녁에 모였지. 황만근은 누구보다 먼저 나타났고 이장이 시키는 대로 마을 급판장에서 막걸리를 받아왔다. 스세임네스에 물잔이 2개밖에 없어서 한 사람이 마시면 다음 사람이 받고 하는 식의 술자리였다. 황만근은 자신의 차례가 되면 번개처럼 잔을 들여 마시고는 눈을 끔뻑거리면서 잔이 다시 도는 것을 기다 쳐다보고 있었다. 황만근의 관심은 오로지 잔이 언제 돌아올까 하는 것뿐이었다. 그래도 잔이 도는 속도가 너무 느렸다. 민씨에게는 좀 빠른 듯 했지만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군청 앞에서 열리는 대회에 전원 참가를 해야겠다 이 말이라 집에 돌아가거들랑 경운기를 깨끗이 손질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면소라는 거지. 면소는 면사무소야. 앞가정 끌고 와서 집합을 하는 게 행동 지침이라 그래가지고 군청까지 가서 속도로 경운기로 길게 행진을 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라. 경운기가 없는 사람은 어쩌나요? 민씨가 물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경운기가 없나 하마 농사꾼이 아니지. 그러니까 민씨는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 안에 꽃 몇 송이 심어가지고 어째 농사를 짓는다 하나. 어디 공장난 경운기는 없어요. 경운기가 꼭 있어야 합니까? 무한해진 민씨는 둘러보며 물었다. 세마이지도 된 황철석이 대답했다. 말이 그렇다는 게 이제 민소까지는 경운기 타고 가는 동, 버스를 타고 가는 동 하고 그 다음에 경운기 같이 타고 가면 되지 그까이 거. 근데 민씨는 진짜 농사꾼 다니면서 왜 농민 걸기대회에 나가려고 했어? 아 저도 부채는 나부럽지 않게 있어요. 또래인 황학수가 말을 이었다. 농사를 지도 부채, 농사를 몰라도 부채. 아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다 합쳐가지고 부채 말고 선풍기 해도 되겠네. 언어유이지? 장난. 그날 분위기는 그렇지 무겁지 않게 끝났다. 부채는 여기서 빚이지 빚. 그렇다고 시시덕거리며 끝낼 정도로 가벼운 것은 아니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농협에서 융자금 상환을 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불려다니는 사람도 두세 대였다. 이제 빚을 못 갚는 거지. 스스로 진 빚도 문제였지만 서로 연대 보증을 서는 바람에 한 가구가 파산하면
고종을 선 사람 역시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동네 전체가 야반 노조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다. 그런 거 한다고 뭐 높은 데 사는 양반들이 들리기는 하겠나. 제국에 다 뺏기고 나왔는 게 아니오. 빼앗아봤자 저들한테 남는 게 없을 낀데 암말 비비라는 닭이라도 닭모가지를 비틀면 이제는 계란 한 개도 없을 낀데 전부 다 손해라. 비비라는 닭은 농민을 의미하지. 농민을 아예 죽게 만들면은 어떻게 그 농가에서 생산하는 어떤 농산물이 없어지니까 그거는 안 될 거라서 빚은 탕감해 줄지도 모른다는 거지. 전부가 아니지. 가드도 계란 투입해다 먹으면 됐단 게 우리사 죽어서 죽이 되든 말든 간에 가드 까닭이지만 까딱마이지.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지. 이장의 통보를 듣고 우울한 농담을 주고받은 뒤 한동안 말없이 술잔을 돌린 다음에 장을 끝났다. 마을에 관해 술잔이 오간 뒤 항용 있는 노래방 사연도 없었다.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 황만근은 그 와중에 남의 술잔을 가로치다 몇 번 여러 번 손등을 맞아가며 핀잔을 들었다. 마을 회관 밖 어둠 속에서 오줌을 눕던 민씨는 우연히 이장이 황만근을 붙들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었다. 네, 이렇게까지 말해야 해도 소양이 없어. 보나마는 내일 용자받아서 다방이나 댕기면서 학수거치 건농사 짓는 놈이나 몇 올까. 망근이 자네같이 똑부러지는 농사 짓는 사람이 하나도 안 올기라. 자네가 앞장에 서야 되네. 자네 경운기 같은 헌 경운기에다가 농사 짓는 놈 다 지기라 하고 써붙이고 달고 가야 된다니까 하면서 이제 가라고 얘기를 한 거지. 민씨가 헛기침을 하자 이장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다. 황만근은 약간 앞서고 민씨가 뒤를 따르면서 수다함은 한동안 걷게 되었다. 그날따라 하늘의 별이 초롱초롱했고 아직 차가운 봄바람이 술로 달아오르는 얼굴을 여의기를 금방 씻어갔다. 민씨는 무슨 말을 꺼낼까 말썽 망설였다. 이제까지 늘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만 만났지 한 번도 황만근과 단둘이서만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탓도 있었다. 그런데 황만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참 똘똘하게도 잘 쏜다. 뭔 말씀입니까? 민씨가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저 별들 말이라 시계맨치로 하루도 쉬지 않고 똑딱똑딱 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 않는 기호. 황만근에 대해서 부지런한 소유종 정도 이상으로 아는 게 없었던 민씨는 조금 어리둥절했다. 그러다가 그에게 알맞은 것 같은 물음을 찾아냈다. 군청까지는 얼마나 걸릴게요? 경운기로 가면요. 한나자는 걸릴기라. 경운기 운전을 잘하신다면서요. 동네에서 내가 제일 오래 했을 게 경운기로 많이 늙었어. 고집이 시가지고 나 아니면 발동당 걸리니. 내가 제 똥창까지 화나게 아니게 말해듣는 기라. 내일 벌기대회 가십니까? 내 사모 어머니 밥솥 끓이고리야 하고 모르겠어. 부장은 나 같은 상공사꾼이 가야 된다 하는데 어머니 연세가 얼마나 되시죠? 올해가 환갑인데 그제야 민씨는 그래 다시고 왔다. 도시에 60대 되어 보이는 주름진 얼굴, 싱글벙글 웃는 얼굴, 제멋대로 뻗친 흰머리, 거칠고 큰 손, 굵은 어깨를 민씨는 갑자기 재밌어졌다. 인간적인 호감이 느껴졌다는 거지. 혹시 술이 모자라시면 제 집으로 가실랍니까? 집에 먹다 남은 소주가 있는데 안주는 없고. 황만근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엉덩이를 가볍게 돌려대더니 민씨의 집으로 가는 곳으로 꺾어들었다. 다음날 새벽, 민씨는 새벽에 잠깐 동네 어귀에 탈탈거리는 전기 소리를 들었다. 탁탁탁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시동이 걸렸지. 그 뒤에 또 걸기대에 가는 집마다 경운기를 끌고 나오려면 온 동네가 시끄럽겠다고 생각했지만 동네 어귀에 사니까. 근데 소리가 안 나지. 웬일인지 다른 경운기 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경운기 소리가 아득히 멀어져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민씨는 까무렇게 잠이 들었다. 전날 밤 분명 꿈은 아니었다. 민씨는 황만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농촌 부채에 대한 비판의식이 나타나지. 한번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 동네 곳곳에 텅 빈 우사, 마른 손만 뒹구는 축사, 잡초만 무성한 비닐하우스를 보라. 농업인 복지, 소득 향상, 생활 개선 다 좋다. 그걸 제 돈으로 해야 되는데 제 돈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노름이나 다를거없다. 빚이 만든 산의 눈덩이만큼 천마의 구름덩이한테 자꾸 커진다. 농가 부채가 커진다는 거지. 기계화 영농 하더니만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몇이나 되나.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거의 다 탈곡기, 건조기에 다 빚으로 감기라. 농사 지어봐야 그 빚 갚느라고 정신이 없다. 한 집에서 1년에 한 번 쓰는 이항기를 들여놓으면 그게 1년 내내 돌아가던가 놀 때는 다른 집에 빌려주면 된다. 옛날엔 소를 그렇게 썼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 짓는 건 옛말이다. 한 집에서 기계를 놀리면서도 안 빌려주면 옆집에서 화가 나서라도 산다. 어차피 빚으로 사는데 사기가 어려울까.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은 또 면세유, 세금 안 붙인다는 거지. 면세유 가지고 기계를 다 돌리기는 힘드니까 옆집에는 경운기가 2대인데 면세유는 한 대분밖에 들어오지 않는다. 경운기가 왜 2대씩 필요할까? 한 사람이 한꺼번에 2대를 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게 다 쌀값에 얹어진다. 얹혀져야 하는데 사실로 소매하고 먹고 살긴 간당간당한 돈을 국가에서 사고서는 싼 돈 준다는 거지. 그 대신 빚을 준다. 자금에 대는 준다는 하는데 둘 다 안 했으면 좋겠다. 둘 다 농사꾼의 밥은 모성구리로 만든다. 라고 이제 황만근이 얘기했다는 거지. 따라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점점 없어진다.
지입에 들어갈 양석, 복석으로 짓는 사람이 그 고마운 복석 양석한테 장난치겠나? 저도 남도 해놓은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를 쳐서 보기만 좋은 열매만 뺏으면 그만이가 모두 빚을 갚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자기 먹을 게 아니라 빚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므로 빚을 제 주머니에서 아들 용돈 내주듯 하는 사람, 기관은 다 농사꾼을 나쁘게 만든다. 정책자금, 선진자금, 농어촌 구조 개선자금, 주택개량자금, 무슨 자금에서 빌려줄 때는 인심 좋게 빌려주는 척 하더니 이제 와서 그 자금 상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의 파산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와서 그 빚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내가 왜 안 줬느냐고 아무한테도 나한테 빚을 준다고 않게 바보라고 아무라고 고중서라는 이야기도 안 했다. 그러니까 황만근은 빚이 없는 거지 혼자. 나는 내 지고 싶은 대로 농사 지면서 안 망하고 100년을 살기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술김에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는 거지. 다음 페이지. 자, 이주에게 황만근이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뼈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되게 황만근의 죽음을 점층법을 써가지고 어때? 엄숙하게 그렇지만 빠르게 정리했지. 황만근이 죽었다는 걸. 경운기도 돌아왔다. 소래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들려 돌아왔다.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세우지 않고 돌아왔다. 황만근이 이제 주구원 이야기가 나오지. 이제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난지 모르지만 해가 차면서 차츰 신이 주신 지혜가 돌았다는 거지.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스히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부리를 대어 아의 겁질을 깨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의 공양이 뼈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 하였고 공예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하늘이 내린 효자로 평생 어머니의 공양에 극진했다. 결말부분은 황만근에 대한 평가들인 거지.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에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이 술 때문이라고 했다. 선생은 어느 농상꾼보다도 부지런했고 농사일에도 이거 있었다. 문중 땅과 나이가 들어 농사에 힘에 붙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 때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다. 긍정적으로 표현했지. 술을 마시는 것도.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의 신의 농사의 신이지 농사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다. 힘의 근원이고 남편의 뼈였다. 전일에 여기서 이제 죽게 된 얘기가 나오지.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면소재지로 갔지만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 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백리길을 달려 약속장소인 군청까지 갔다. 가는 동안 선생은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다.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혔다. 날은 추렸고 추웠다. 이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경운기에는 비를 피할 만한 덮개가 없어서 선생은 뼛속까지 젖어드는 추위에 몸을 떨었다. 선생이 군청 앞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에게 가져다줄 생선을 사고 몸을 녹인 선생은 날이 어두워오는 줄도 모르고 경운기에 올라가 집으로 향했다. 경운기에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주위를 끌 만한 표지가 없어서 선생은 몇 번이고 사고를 당할 뻔했다. 그때마다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길의 옆에 논으로 떨어졌고 소리는 부서졌다. 결국 선생은 그 밤 안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선생은 경운기에 실려있는 땅의 젖에 취해서 이거 뭐야 술이지? 술을 마시고 경운기의 앞에 앉아 경운기를 지켰다.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추위와 조롱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뭐야 얼어 죽은 거지 술 마시고.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은 난세의 혹연 이 각박한 세상에 그늘의 덕을 널리는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일관하니 초지일관 처음의 뜻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것.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랴. 하면서 단기 4330년 5월 20날 이거 뭐야? 이제 민씨가 쓴 거지. 본디 묘지에 쓰일 글이지만 묘비명으로 쓰려고 했는데 천지를 대영혼으로 그 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님지라 아무 쓸모없는 이 글을 그러니까 묘지를 만들지 않은 거지. 세터말로 귀농하였다가 이른 것 없이 다시 도로치로 돌아가면서 남해 사람인 민순정이 엎드려 쓴다. 그러면서 이제 민씨의 이름이 나오지. 민순정. 그래서 민씨가 황만근을 높게 평가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대목이야. 그래서 여기 옆에 거 다 정리하면 확인받고 가자. 그리고 숙제한 거 다 감시 검사 받고